메이저 대회 사상 최연소 우승을 기록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박세리 선수. 그 영광 뒤에는 골프 대디로 불리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박세리 선수 또한 우승 때마다 부모님, 특히 아버지를 찾으며 항상 그 영광을 돌렸습니다. 항상 저희 아빠는 쉬는 시간을 안 줬어요. 쉬는 시간 없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정신을 딴 데 팔 시간 없이 항상 옆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스포츠 정신과 승부 근성을 강조하며 딸 자식이 최고가 되라고 최선을 다한 아버지. 아버지는 박세리 선수를 위해 이런 연구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세리가 공을 치면 먼저 필드 저편으로 넘어가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세리 공이 넘어오면 내가 그 공을 가지고 약 30m 좋은 곳, 풀도 치기 좋은 데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잔디 위에 기가 막히게 그렇게 올려놓고 그거를 며칠씩 가는 데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서 해주니까 좋은 데만 치니까 특허가 금방 줄어드는 거죠. 기가 막히거든요. 쳐보니까. 그때 그렇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시작했고 그걸 계속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26년 후 전설이 된 골프 영웅 박세리가 자신의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세리의 아버지가 국제 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의 제안을 받고 박세리 희망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과 언론에서는 다양한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졌죠. 결국 박세리는 자신의 아버지를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18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감춰왔던 부녀 갈등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가족이 저에게는 가장 큰 존재였으니까 아버지의 채무 문제를 왜 미리 막지 못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세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점점 더 커졌고 결국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껏 빚을 대신 갚아왔지만 이제는 더는 감당 불가하며 가족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다 착각이었습니다. 라고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버지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감정을 애써 억누르던 골프 전설은 결국 그 자리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어려웠던 IMF 시절 대한민국을 빛내며 우리에게 큰 희망을 심어줬던 골프 전설 박세리 선수. 그 선수가 최고의 스승이자 벗이라 여기던 아버지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사실 이런 일은 박세리 선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또는 60년대생들 중에는 아래로는 자식을 책임지고 위로는 노부모를 부양하며 이중고를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을 등 돌리게 만드는 부모의 특징과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작게나마 여러분의 가정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가족이 오히려 인생의 방해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특정 행동들은 자식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식의 인생을 망치며 나아가 자식이 부모를 등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식을 등 돌리게 만드는 부모 유형, 첫째, 자식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경우입니다.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한 중년 부부의 사연입니다. 75세의 홀씨아버지 뒷바라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도 차도 없고 직장도 수입도 없고 월세 집에 살면서 월세도 공과금도 하나부터 10까지 저희 부부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세 보증금도 저희가 해드렸어요. 한 달에 거의 70만 원 들어가던 거,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다 신청해줬습니다. 지원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충 계산해 보니
충족하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알아보니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느라 생활비가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입도 없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일 안 하고 집에서 TV만 보고 쌀만 축내고 있는 건지. 당신 젊었을 땐 당신 부모가 봉급 날만 되면 회사에 와서 월급을 다 가져갔단 소리 하는 걸 봐선 자식이 자기 먹여 살리기 바라는 것 같아요. 하다 못해 작은 실비 보험조차도 들어놓지 않아.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에 향후 어디라도 아파서 큰돈 들어가는 날에는 극단적으로 손주들한테 그 가난을 물려주는 꼴밖에 안 된다 생각해요. 죽든 말든 알아서 살라고 하고 연을 끊자 싶다가도 그래도 부모인데 너무했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계속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60대 초반부터 자식들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자식들 역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매달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드렸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자식이 하나가 아니니 많이 받으실 땐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더 큰 돈을 받으신 적도 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가스라이팅을 자식들이 당한 것 같아요. 이젠 제 남편을 제외하면 다른 자식들은 아버님과 연을 끊었습니다. 연을 끊는 이유 중엔 돈과 관련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돈 문제로 인해 도망치듯 잠수를 타고 관계를 끊은 자식도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진짜 생각이란 걸 하셨다면 자식들이 토 안 달고 꼬박꼬박 돈 드릴 때 정말 단 몇 푼이라도 모아주셨어야 한다 생각해요. 일하기 싫었으면 그렇게라도 하셨어야죠. 그 많은 자식들 중 하나는 자신을 걷어줄 거라고 혹은 반드시 걷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저희 돈으로 월세 집을 얻어드렸더니 주변에다 거지 같은 집을 얻어놨다며 저희 남편을 욕하셨더라고요. 등 돌린 다른 자식들과 달리 그래도 아버지라며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욕만 먹은 남편이 참 불쌍합니다. 이젠 결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의 노후를 자식이 책임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아버지와 이에 부응하는 자신과 가정까지 희생시키고 있는 아들 여러분들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식을 등 돌리게 만드는 부모 유형. 둘째, 자신은 가난해도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경우입니다. 자식에게 희생과 책임을 전가하는 부모와 반대로 당신들을 위해서는 거의 쓰지 않고 모든 자원을 자식들에게 쏟아붓는 경우입니다. 이제 자식들이 어느 정도도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준 부모는 아직도 너무 가난한 거죠. 부모님이 당신들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은 그만큼 자신의 삶이 풍요롭고 성공했기에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식당에 가거나 여행을 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은 우린 괜찮다. 너희들이나 잘 먹고 즐겨라 하며 거절하십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자식들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불편해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등 돌리게 만드는 부모 유형. 셋째 문제 성향이거나 나르시시스트인 경우입니다. 자녀의 자아를 갈아먹으며 본인의 삶을 지탱하는 부모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한 문장입니다. 이런 부모를 둔 자녀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며 하나같이 낮은 자존감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 부모님의 의견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자식들이 이들로부터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그 새로운 등장인물한테 접근하죠. 어떻게 보면 손자, 손녀까지도 목표물로 삼아서 이 가족을 통째로 자기 세상으로 들으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식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합니다. 실제 사례로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어머니, 아래 성장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할 아내를 데려왔을 때는 엄마가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성공한 사람에게 가진 열망이 있더니 내가 괜찮은 아내를 데려오니 엄마가 잘하는구나 안심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 신혼여행 중에 며느리가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낸 거죠. 너는 왜 이제 전화한 거니? 너 그 따위로 해서 되겠니? 갑자기 대뜸 처음 듣는 소리에 놀라고 당황한 며느리는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 또한 너무 당황해서 벌벌 떨었다 합니다. 당시만 해도 엄마를 피하기만 했지. 대항할 힘이 없었던 거죠. 두 사람은 이혼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남편은 우선 이 상황을 대처해보자면 아내와 함께 상담을 받았고 철저하게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보기로 합니다. 남편은 엄마에게 당분간 집에 가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아내와 함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은 아내가 잘하면 엄마가 괜찮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부모는 절대 아닙니다. 때려 더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못해서 그런 거지가 아니라 잘 해봤자 아예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은 본인도 너무 창피했지만 어머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들로 큰 고통을 겪었고 사실 결혼 전에는 아내가 이런 엄마를 알게 되면 결혼을 안 할까봐 숨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곤 아내의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철저히 보호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엄마가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은 집이 아닌 밖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집에서는 엄마가 본색을 더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기분 나쁜 채로 나왔고 평소에 눈치를 보던 아들이 이상하게 눈치를 보지 않으니 일부러 가방을 떨어뜨립니다. 평소에는 연연해하며 가방을 주워주곤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태연하게 상황을 대처하며 엄마가 불평을 해도 못 들은 척하고 결혼 사진을 보여주며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후 이제는 엄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나 지금 바빠라고 이야기하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엄마는 점점 전화도 못 걸고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약해졌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과정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날 낳고 길러준 부모님을 미워한다는 어떤 죄책감 같은 게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마를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지금 나의 엄마를 싫어하는구나라는 그 감정 또한 힘들지만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싫은데도 억지로 하면 내 안에 싫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나는 엄마의 또는 아빠의 이런 모습이 싫어.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거야. 라는 걸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싫은 마음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계속 그러는 경우와 자식의 이야기를 듣고 좀 달라지려고 애쓰는 경우는 큰 변화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런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충분한 애착을 주지 못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그리워하며 결핍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식에게 준 것을 그냥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려받으려 할 때 자식들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리학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주고 자녀는 미래의 자신의 자녀에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 집에 자랑스러운 아이가 돼야 돼.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돼. 하지만 내가 만약 이걸 안 해주면 나는 너 싫고 너 버릴 거야. 이렇게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암묵적으로 말하는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속 깊이 들어가 보면 부모가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널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명문대 가는 거니 내가 가는 거지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사자 들어간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부모가 되고 나면 신분과 서열이 생깁니다.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자녀가 얼마나 잘 나가는가 이런 것이
부모의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잘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욕구들이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가 나한테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상태라면 자식 입장에선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 할까요? 결국 부모와 싸웁니다. 부모를 나름대로 설득시켜야 되니까요. 싸우고 신경전을 벌이고 그러고 나서 죄책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모와 싸우고 화를 표출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 정반대의 형태도 있습니다. 평생을 부모를 돌보고 기꺼이 부모를 위해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보면 부모는 그렇게 이 자녀에게 잘해주지 않았고 그렇게 진짜 사랑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는 어린 시절 받지 못한 애정을 성인이 되어 그렇게 해서라도 받으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녀는 가족이 지금의 가족만이 아닙니다. 미래의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이 자녀는 부모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떠나려고 할 때 자녀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인생을 모험하는 일이니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겠습니까? 힘든 건 부모가 힘들죠. 어쩌면 그 자녀가 그동안 배우자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자녀 그 이상의 역할을 했다면 그 자녀의 독립을 순수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모들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하며 떠나려는 자녀를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족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 부모를 떠나 독립하려 하면 자녀는 죄책감으로 더 힘듭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가 여기 있는데 그 어머니를 등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 하면 미안한 겁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 또 어머니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라 조언합니다. 힘들었던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나의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결혼 생활입니다. 두 분의 몫인 거죠. 자녀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모님의 인생을 존중하되 나도 내 인생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가족 관계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움이 이겁니다. 늘 여전히 10년, 20년, 30년째 싸우고 있는 부모님. 그 자녀들은 뭔가 이 가족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독립해서 내 인생을 살려고 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오죠. 그리고 못 떠나고 결국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결혼 생활입니다. 그것을 자녀인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빠르게 벗어나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 사이에 대물림의 악순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엄마와 딸의 문제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엄마는 너무 자식들을 차별했고 공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엄마와 늘 싸웠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결혼해서 또 딸을 낳게 됐을 때 그 여성은 또 그 딸과 애증의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좋았던 것도 대물림되지만 나쁜 것들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둘째, 가족들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강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이렇고 첫째는 넌 이래, 둘째는 넌 이래, 여자애는 이래, 남자애는 이래라며 너무 고정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은 이래야만 돼. 우리 이렇게 화목해야 돼. 라는 생각이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론 그 가족을 올가미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입견은 거짓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온 가족들이 날짜를 맞춰서 휴가를 가고 우르르 몰려다니며 식사를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화목해 보이죠. 하지만 막상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은 답답합니다. 오직 가족만 있으니까요. 나는 이 가족 안에 없으니까요. 그런 거짓 친밀감을 가진 가족들의 특징이 가족들에 대한 선입견이 고정불변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시기에 고정된 사고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걸 또 나의 새로운 가정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양 배우자에게 요구하게 되고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행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녀는 부모에게서, 부모는 자녀에게서 각각 독립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떠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의 권유로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모두 내가 다 결정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내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성인은 결국 내가 혼자라는 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느낀다는 게 너무 냉정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또 나는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 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이 외롭고 처절한 현실 속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응원해주는 소수의 사람들은 더 고마운 존재인 거죠. 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는 늘 의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관계는 애정으로 뒤엉켜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이것을 허용해줘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와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성인으로 홀로 서는 것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잡아당기거나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비난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 중 부모가 밉다고 하면서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워만 하고 원망만 한 채로 부모가 나한테 못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상태야 라고 하면서 계속 머물러서 부모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부모가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본인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부모가 달라질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달라질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밉고 부모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이제 부모의 영향을 받았던 여러 가지 면에서 독립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나를 주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만들어 나가며 정서적으로 부모와 정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내 삶을 살아야죠. 나다운 삶을 살아야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를 위해 부모는 자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모두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가 진정한 독립만 한다면 부모로서 더 이상 바랄 것도 고마울 것도 없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들은 자식으로 클 때는 독립해서 살았고 한창 때는 부모님을 공양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고생하며 살아왔지만 그 덕분에 행복했지만 이제는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부모를 잘 모시고 효도하는 것을 일부러 거절할 필요는 없지만 부모가 그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자녀가 진정으로 성장하듯 자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부모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이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